개발협력으로 만들어가는 누군가의 기쁨, JBNU 인디코드 사회를 맡은 전북대학교 국제인문사회학부 국장입니다. 오늘은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영환 교수님을 모시고 국제개발협력, 이상과 현실, 무한 현장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김영환 교수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있고요. 오늘은 국제개발협력, 이상과 현실, 무한 현장은 없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짧게 발표를 하고 그리고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설명을 할 때 제가 항상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자랑하는 게 있는데요. 특강 갈 때마다 자랑을 일단 좀 하고 시작하는데요. 이게 제가 다녀온 국가들을 이렇게 다 표시를 했는데 사실 다는 못했어요. 꽤나 많이 빠져 있을 거예요. 도시마다 한다고는 했는데 이게 옛날 정리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요즘은 이제 거의 도시마다 하고 있는데 한 반은 빠져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녀온 국가들은 다 표시를 해놨는데 여행을 가기도 했고 현지 조사를 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을 주로 가려고 노력을 했고 군데군데 선진국도 가려고 노력을 했고요. 제가 이렇게 다니기 시작한 건 이제 대학교 때부터 다녔는데요. 대학교 때 이제 한 1년 정도 그 당시에 한 전 세계 20개 국가를 제가 돌아다녔어요. 예산은 그 당시에 한 4,000불 정도, 하루에 10불 정도 예산이었고 돌아다녔고 그때를 계기로 해서 개발 협력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거기에 있는 국민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 당시에 했던 질문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얘네들은 왜 이렇게 못 살까?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개발도상국에 가면 충격을 좀 많이 받을 때가 있죠.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갔던 개발도상국이 인도였는데요. 그때만 해도 극심한 절대 빈곤이 많이 있었던 곳이 인도였고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못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못 사는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 어린 나이에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했고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석사도 했고 박사도 했고 사실은 연구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 같아요. 물론 교수가 된 거는 우연한 기회에 사실은 교수가 된 거고 저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싶었던 욕망이 너무나도 강했었어요. 근데 박사를 딱 마치고 나니까 현장에서 박사를 그닥 좋아하지 않고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연구자의 길로 교수의 길로 들어섰는데 그 길을 들어서고 난 뒤에도 현장에 대한 미련을 떨칠 수가 없어서 그러면은 연구자로서 개발협력 현장을 가서 평가도 하고 그리고 개선된 상황이 뭔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지조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개발도상국이 서브사하라 아프리카와 그리고 이 남미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5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아프리카, 남미 이런 식으로 쭉 가고 있고요. 이번 여름에는 남미에 가서 아르헨티나 가서 학회를 갔다가 브라질 아마존 부락을 좀 할 것 같아요. 물론 관광도 합니다. 그냥 무작정 연구만 하는 건 아니고요. 관광도 하고 또 그들의 삶이 어떻게 파괴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조사도 하고 그럴 예정이고요. 그리고 콜롬비아까지 거쳐서 콜롬비아에서는 베네수엘라 난민들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진행하려고 해요. 지금 베네수엘라는 거의 이제 국가 자체가 망하기 일보 직전 망했다고 해도 될 만한 20만 % 인플레이션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서 주민들과 얘기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제가 지금 주력하여 하고 있는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사진들은 제가 현장을 다녔을 때 사진을 조금 가져왔는데요. 여기 왼쪽 아래 보시면 움집 같은 거 보이시죠? 요게 저게 지금 민속촌이나 혹은 뭐 관광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요. 실제로 저게 사람이 사는 집을 제가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룬디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 가장 못 사는 국가예요. 여러분들 부룬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1등, 2등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말라위하고 같이.
사우스 수단이 한 번씩 맨 밑으로 치고 들어와요. 그때는 사우스 수단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부룬디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끝에서 밑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저기서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모아서 그때 저희가 영양제를 나눠줬어요. 비타민 같은 거 나눠줬는데 한 몇백 명 된 아이들한테 비타민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개발협력 현장에 가면은 되게 가슴이 뭉클하는 순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되게 뭉클했었는데요. 행색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가난합니다.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비타민 하나씩 줬는데 한 7살 정도 된 아이가 한 3살, 4살 정도 된 동생이 있더라고요. 동생도 받고 형도 받았어요, 비타민을. 근데 동생은 받자마자 바로 까먹어버리고 형 거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형이 자기 거를 동생을 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좀 가슴이 뭉클하고 인류애라는 게 그게 조금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었죠. 그리고 저기 버스 나와 있는 거 보이시는데 저거는 부룬디에서 탄자니아로 가는 인터내셔널 버스예요. 국제 버스인데 제가 저 버스가 한 12인용 정도 되겠죠? 저기 21명이 탑니다. 일단 앞줄에 한 5명이 타요. 그러면 이제 운전사 같은 경우는 운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앞을 제대로 보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5명이에요, 5명. 보통 3명 정도 타잖아요, 많이 타면. 5명을 타니까 운전이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리고 뒷자리도 계속 싸욱싸욱 싸웠는데 저게 6시간 걸렸어야 되는데 12시간 정도 걸려서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비가 내렸는데 버스가 올라가다 전복이 됐어요, 이렇게 옆으로. 그래서 아이와 여자는 내려서 걸어서 올라가고 어른 남자들은 저 버스를 밀어서 올린 거예요, 저게. 저는 외국인이니까 아이와 여자와 같이 행동을 했죠. 혹시나 저걸 밀다가 내가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부룬디가 뭐 그런 상황이고, 많은 개발도상국이 상황이 뭐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저기 위에 밥같이 보이는 거는 저건 뭐냐면요. 탄자니아에 가서 난민 캠프 갔을 때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사업체 갔을 때 먹었던 밥인데요. 난민 캠프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그때 탄자니아 갔을 때, 이제 대도시까지, 중소도시까지 비행기 타고 갔어요. 거기서 5시간 정도 비포장도로를 달려서 가야 돼요. 5시간 비포장도로, 여러분들 아마 비포장도로라는 거를 잘 모르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에는 비포장도로가 일단 없으니까. 비포장도로를 찾아가려면은 일부러 오프로드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놀러 가지 않으면 탈 수 없는 게 비포장도로인데, 개도국에는 비포장도로가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가면 5시간 동안 이렇게 갑니다. 한 3, 4시간 정도 되면은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냐,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딘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게 넘어가면 이제 해탈이 되죠. 편안해지는데, 거기서 가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원래는 점심을 호텔에서 주기로 했어요. 근데 호텔에서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그냥 이제 국제기구 직원들이 많이 간다는 얘기만 듣고, 난민 캠프 앞에 있는 맛집을 간 거예요. 나름 맛집 찾아갔더니, 저걸 먹고 탈이 났죠. 우리 같이 갔던 팀원이 4명이었는데 3명이 거의 죽다 살아났고, 저는 그때 들어오자마자 기침도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기침도 막 하고 그래가지고 격리가 됐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병원에서 있다가 나왔는데 좀 많이 아팠어요. 그러고 나서도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런 실수는 제가 잘 안 하는데 먹으면서도 이러면서 먹었거든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고 먹었는데 결국엔 아프게 되더라고요. 현장에 가면은 이런 일들이 흔히 발생할 수도 있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연구자고 가서 지켜보는 사람이에요. 개발협력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힘든 일에 많이 부딪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제가 이제 우아한 현장은 없다라고 한 게, 현장에 대한 상상을 많이들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막 TV로 보이는 건 되게 좋잖아요. 빵 나눠주고 어려운 있는 애들을 도와주고.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살아가면서 느껴야 되는 것들은 훨씬 더 어려워요. 제가 뭐 길게 가봤어요. 1주, 2주 정도 가는데도 사실은 죽다가 살아난 적들이 꽤 있으니까
거기서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심한지 조금 상상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한 거고, 오늘 현장에서 조금 더 몇 가지를 얘기를 드리면은, 그 먼저 제가 나르고수 난민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나르고수 난민 캠프는 어디냐면요, 탄자니아 서쪽 끝에 있습니다. 탄자니아는 동아프리카에 있는 국가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룬디라는 곳이 보이시죠? 그 옆이 DR 콩고예요. DR 콩고. 부룬디가 제가 말씀드렸던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고, DR 콩고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뭐 총이, 뭐 AK, 소총이 늘 들고 다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난민이 한 32만 명 정도 18년 기준으로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난민, 예멘에서 난민 500명 왔을 때 난리가 났었죠. 우리나라 이제 망했다, 이슬람 침공한다. 저긴 32만 명 난민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요. 부룬디 난민이 한 24만 명, 콩고 난민이 8만 5천 명 정도 있었는데요. 부룬디 난민은 최근에 온 난민이에요. 2015년에서 17년 사이에 왔고, DR 콩고는 반면에 한 30년 가까이 된, 30년 가까이 된 난민들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나르고수 난민 캠프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난민 캠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겠지만 난민 캠프는 개발도상국 내에서도 가장 힘든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장도 역시 굉장히 힘들고요. 저기에 굿네이버스라는 그 우리나라 NGO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제 국제 NGO가 됐는데, 그 국제 NGO에서 어떤 사업을 했냐면요, 공동시장 사업을 했어요. 공동시장이 뭐냐면 난민 캠프와 원주민 지역 사이에 시장을 하나 만들어요. 굉장히 단순한 개념이거든요. 그냥 다 같이 와서 물건 사고 팔고 하는 시장이라는 장소를 마련했어요. 장소를 마련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리고 왜 이걸 만들었느냐. 먼저 난민들은 UNHCR에서 식량을 배급받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UNHCR이 주도를 해서 NGO나 WFP에서 식량을 배분해요. 그러면은 그 식량이 굉장히 단순한 식량이에요. 거의 우리가 보면 밀키트, 똑같은 밀키트가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밀키트를 받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그것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옷도 입어야 되고, 뭐 애도 책도 사야 되고 등등 다양한 욕구가 존재했어요. 근데 굉장히 한정적인 그 식량 배급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수입을 발생시킬 수가 없어요. 난민 캠프 내에 있는 난민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장사를 할 수도 없죠. 원주민 같은 경우는 난민 캠프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냐면은, 쟤네들이 우리의 리소스를 다 뺏어가고 있구나. 왜냐면 국제기구나 NGO들이 난민 캠프에 들어가서 학교도 만들고, 교육도 제공하고, 병원도 해줘요. 의료 서비스도 제공해요. 그럼 상대적 박탈감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기에 있는 키고마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은 사실은 난민들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하나 재밌었던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인터뷰를 또 하고 돌아다니는데, 원주민들한테 저희가 이제 물어봤죠. 야, 쟤네들 난민 우리가 도와줘야 되냐.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난민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난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걔네들 막 싫다. 특히 저 당시에 부룬디 난민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부룬디 난민들은 강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나쁜 아이다 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퍼져졌어요. 그런데 그래도 재밌는 거는, 난민을 도와줘야 되냐 물어보면 도와줘야지 이래요. 자기도 못 사는데 왜 도와줘야 되냐 그러면은, 쟤네들 힘들잖아. 자기 살던 터전에서 여기로 와서 얼마나 힘들까. 그냥 동정심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그 당시 한참 예멘 난민이 난리가 났을 때라서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솔직히 쪽팔리고, 우리나라 한국에서 예멘 난민 500명 와서 도와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서 누가 도와주자고 했더니 저는 나쁜 놈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얘네들은 뭘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튼 그건 약간 다른 얘기고요. 거기서 시장을 만들어가지고, 공동시장을 만들어서 두 집단을 장사를 하겠어요. 난민이 팔 때도 있고 원주민이 팔 때도 있어요. 주로 원주민이 와서 많이 팔았어요. 난민이 사가고 혹은 물물교환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난민의 인컴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원주민 인컴도 상승을 하더라 이거죠. 또 하나 재밌었던 건 뭐냐면요.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그런 사례가 됐어요. 평화적 공존이 어떻게 가능하냐 질문을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콩고 난민 어때? 그러면은 이 원주민들이 걔네들은 굉장히 괜찮은 애들이야. 왜 그랬냐면 콩고 난민은 거기서 30년 동안 있었어요. 어떤 난민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다 자랐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 때부터 관계를 맺어왔어요. 우리 아버지 친구였어. 이런 수준이에요. 근데 부룬디 난민은 상대적으로 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이 상당했어요. 부룬디 난민은 어떠냐 그러면 걔네들은 막 나쁜 애들이야 막 그랬어요. 근데 또 이런 질문을 했어 저희가. 그러면 또 공동시장에서 난민들이랑 같이 일했잖아. 걔네들은 어떻든 부룬디 난민.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하는 대답이 놀랍게도 걔네들은 괜찮아. 왜? 걔네는 내 친구인데? 이러는 거예요. 이게 두 집단이 떨어져 있다가 이 공동시장이라는 개발협력 사업으로 한 군데 모아놨어요. 뭐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막연하게 쟤네들 나쁜 애들이야 라고 생각했던 게 자기가 부룬디 친구를 사귐으로 해서 얘네들 다 나쁜 애들은 아니구나. 최소한 내 부룬디 친구들은 착한 애들이구나. 사실 저는 소득증대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양 두 집단의 소득증대가 이제 개발협력 사업 통해서 올라갔다고 굉장히 중요했지만 이런 모티베이션이라든지 이 정서적인 안정감 그리고 평화적 공존을 위해서 두 집단이 노력할 수 있는 결과물을 냈다는데 저는 굉장히 정말 감동했어요 사실은. 이 나르구스 공동시장 이 사업은 그 지역에서 가장 성공한 개발협력 사업 중 하나로 꼽고 있고 제가 연구를 해서 퍼블리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되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런데 이게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시장이 돼버렸거든요. 탄자니아 정부에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재밌게도. 왜 그러니? 탄자니아 정부가 부룬디 정부랑 얘기해서 부룬디 정부가 요청을 했어요. 부룬디 난민들 다 돌려달라. 탄자니아 정부에서 알았다. 돌려주겠다. 그런데 시장이 잘 되니까 난민들이 돌아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도 참 현장의 아이러니함? 개발협력 현장을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목숨을 갈아넣고 일을 해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6개월을 계속해서 병원을 안 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길어야 6개월 버티고 꼭 병원에 한 며칠 입원하다 와요. 뭐 수인성 질병 얘기도 나와 있는데 물을 최대한 이제 깨끗한 물을 마시고 좋은 데서 밥을 먹으려 노력을 하죠. 양치도 웬만하면 생수로 해요. 저 같은 사람은 잘 현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가서 무조건 양치는 생수로 합니다. 언제 물이 들어가냐면요. 요리할 때 물을 끓여도 문제가 생기고 샤워하잖아요. 샤워할 때 얼어거든요, 사람들이. 그때 물이 조금씩 들어간대요. 그만큼 힘든 현장인데 그런 노력을 했던 이 현장이 굉장히 잘 됐어요, 개발협력 사업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문을 닫는 결과가 오는 참 안타까운 사업 중에 하나였었죠. 요건 이제 질적 분석을 이제 초점 집단 면접을 한 사진인데요. 저희 팀원들 이렇게 4명이서 갔는데 저는 돌아와서 입원을 했고 이쪽 맨 끝에 있으신 분들은 한 이틀째 정도에 아팠어요. 그래서 거기서 거의 활동을 못 하셨어요. 그리고 요 세 번째 분들은 저 여자분은 이 사업을 발굴하신 분이에요. 전 굿네이버스 직원이신 분인데 이분도 한 4일째 아파가지고 거의 거동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그나마 저랑 여기 세 번째 계신 여자분은 멀쩡해가지고 무사히 미션을 마치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프리카 현장이고 조금 이동을 해가지고 도미니카 공화국은 이제 중남미 카리브에 있는 국가인데요. 거기서 제가 이제 조사를 했어요. 생각은 이제 인센티브 소액 금융 사업을 하기 위한 현지 조사를 했는데요.
이 사업은 제가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서 아직까지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이 아이디어는 뭐냐면 소액 금융 사업이 뭔지 알죠? 그죠? 돈을 빌려주고 좀 1,000불 정도를 빌려주고 그 돈을 바탕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뭔가를 해가지고 소득 증대시키는 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얘를 여학생들의 출석률과 연동을 시켰어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20%다. 20% 딱 들으면 너무 많은데 생각하겠지만 굉장히 작은 겁니다. 20%를 줬어요. 근데 여학생, 여아들이 6개월을 학교를 모두 나온다. 그러면 얘를 20%에서 18%로 깎아줘요. 1년을 모두 잘 채운다. 그러면 요거를 18%, 16%로 깎아줘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고자 했었고, 여기에 관련된 현지 조사를 했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보통 우리가 문제나무, 목표나무라는 사업을 하기 위한 그 분석을 하죠.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고 이 문제에 따라서 목표를 파악해요. 제가 이제 교수지만 교수는 사실 부캐에 가깝고요. 본캐는 사실은 저는 NGO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휴먼 아시아라는 NGO에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사업을 계속 평가만 하다가 실행을 지금은 사실은 거의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옛날에 이제 연구자들은 사실 목표나무 이런 거를 잘 모르거든요. 연구자를 넘어서서 스스로 이제 개발협력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걸 지금 알고 제가 이거를 만들어낸 사업인데, 안타깝게도 이게 고이카에서 좋아하지 않았던 건 굉장히 유상 원조의 냄새가 난다는. 일단 마이크로 파이낸스 자체가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생각을 해서 야, 돈을 빌려주고 받으면 이걸 계속 할 수 있지 않냐고 생각했는데, 고이카에서는 예산은 그럼 남은 예산은 어떡할래? 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사업화되진 않았는데, 언젠가는 저는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또 이제 현장에 갔더니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도 들을 수 있었고요. 뭐 도미니카 공화국 자체는 사실은 저는 굉장히 쉽게 편하게 갔다 왔어요. 일단 GDP per capita가 한 7,000불 좀 넘기 때문에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조혼 문제. 12살, 13살 애들이 다 결혼을 해요. 애를 놓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문화일 수도 있지라고 반응하시는 분도 꽤 있어요. 근데 12살, 13살 여아가 아이를 놓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거기서부터 학교를 못 가요. 애를 키워야 돼요. 학교를 못 간 상태에서 애를 키우면 애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죠. 왜? 지식이 없잖아요. 기본적인 건강 지식 이런 것들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엄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애가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제대로 키울 리 만무하잖아요. 여기 저도 애를 키워봤지만, 나이가 막 30이 넘어서도 애를 낳는데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13살, 14살 이런 애들이 애를 낳아서 키운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NGO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때 도미니카 공화국 갔을 때 느꼈던 것들, 깨달았던 것들과 비슷하게 연관이 됐는데요. 거기도 좋은 풍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ICT 교육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4, 5학년 딱 그 나이잖아요. 그랬더니 4, 5, 6학년 했더니 마을에서 조혼 문제를 꺼냈어요. 스스로.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왜 어떻게 꺼냈냐면, 우리 애들이 조혼하는 풍습이 있어가지고 ICT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다. 조혼을 풍습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 사실 좀 충격적이었어요. 야, 이게 개발협력 사업이 전혀 다른 교육 사업을 했는데 여아 건강 증진, 여아 교육으로 확장되고, 그러면 또 여아가 건강하면 모자 복원이 되거든요. 아이도 건강해져요. 그럴 수가 있구나. 그 필리핀 사업은 제가 발굴해서 이제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큰 기쁨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현장을 간다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점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리워딩 하는 그런 거,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주어진 시간이 뭐 길진 않아가지고 이 정도 간단한 소개에 지나지 않았지만 현장이 이렇고 또 막상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저는 늘 존경을 하는데요. 저야 뭐 간단히 갔다 와서 그냥 평가만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근데 저기서 정말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갈아넣으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거기까지 조금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